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하라. 북한의 지령도 받고 북한으로부터 돈도 받고 중국에 넘어가서 북한 요원도 접촉하고 이메일로 북한 요원에게 얼마나 지령을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소위 보고서도 보내고 등등의 혐의로 일부 구속된 소위 반스텔스 활동가들에게 국정원이 이들 중 일부에게 간첩죄로 알려져 있는 목적 수행 혐의를 적용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믿기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들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저희 돌직구쇼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가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서울신문부터 보시죠. 한미훈련 커지는 갈등, 그 와중에 한미동맹 간의 핵심인 훈련에 대해서 청와대가 결단 못 내리고 있다. 서울신문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소위 야권에서는 김여정이 하명을 하자 여권이 분열됐다라고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에서 수십 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한미훈련 연기하자라는 소위 연판장까지 돌리고 발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 대표조차 이 연기할 수 없다라고 반대의 의사를 밝히면서 김여정이 하란 대로 한 골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대선 국면 뛰는 후보 위에 튀는 대표, 당대표가 더 튀고 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등 좋게 말하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나쁘게 말하면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포인트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비호감 발언, 위험한 발상, 준비가 안 돼.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윤석열 후보 때리기에 본격화했습니다. 대선 주자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도 윤 후보의 페미니즘 발언의 진위가 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18세의 거미소녀 서채연 선수 오르지 못할 벽이 내게 없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오늘 스포츠 클라이밍 결선에 나갑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망의 여자 배구 4강 경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올림픽 소식에서 짚어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도 대한민국의 간첩이 활개를 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물론 재판이 나와봐야 이들이 정확히 간첩 혐의가 인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들을 포섭하려 했다라는 북한의 요원이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려 했다라는 의혹의 시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톱니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F-35A 스텔스기 반대 운동가들 목적 수행, 이들의 목적 수행 여부가 이들의 혐의를 가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핵심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이 이들 중 일부에게 소위 간첩죄 혐의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재판 가서 이 간첩죄 혐의가 인정되면 2021년 대한민국에 버젓이 간첩이 활동했었다라는 게 사실로 되는 거죠.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기소 여부와 국정원과 검경, 청주 지역에서 활동한 이들 4명에게 국보법 4조 목적 수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간첩죄라는 거죠. 검찰 관계자. 북한과 직접 연락하고 지령을 수행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혐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에게 적용했다는 이 목적 수행 혐의, 즉 간첩죄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 오늘 법전 들고 나오셨나요 혹시? 네네. 네. 네. 법전에서 국가보안법에
이 목적 수행 혐의, 가로 열고 간첩죄라는 건데, 자, 이게 어떤 혐의죠? 이게 이제 신문에는 목적 수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특별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보안법의 제4조의 그 제목이 목적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목적 수행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간첩죄가 저기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리나라 형법 98조에는 간첩죄가 규정이 되어 있고 형량이 사형 무기 7년 이상인데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간첩이란 무엇인가? 법 자체에 간첩이란 말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좀 풀어낸 것이 국가보안법이고요. 국가보안법에 의할 때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는 것을 간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법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형법에는 적국을 위해서 간첩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 국가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들한테 간첩죄를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개념을 또 넣어가지고 이 반국가 단체에는 그 북한이 당연히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간첩죄를 넓게 한 것이 이제 국가보안법 규정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간첩죄라고 하는 것은 적국을 전제를 하고 반국가 단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국정원이나 뭐 안기부나 이런 곳에서 간첩을 조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저 사람들은 조작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반국가 단체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가장 큰 그건 뭐냐면은 F-35A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투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F-22 랩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그건 미국이 안 파는 전투기. 안 팔지도 않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팔고 하는 것이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F-35인데 F-35 한 대 가격이 한 1,000억 정도 하거든요. 한 9천만 불 정도. 그런데 이 F-35가 스텔스 기능까지 갖고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 F-35A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밝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 목적 수행 혐의, 즉 간첩죄는 적국이나 반국가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다라는 겁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적용할 수 없는 혐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검찰과 국정원, 경찰이 확보한 그 명확한 증거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USB,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USB에 오늘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USB에 뭐가 들었을까요? 북측에 보고한 내용의 문서 파일이 확보돼 있다는 게 국정원 등의 설명이고요. 활동비 2만 달러 잘 수령했다. 이 활동비 어디서 받았습니까? 중국에 가서 북한 공작원이 한 사물함에 넣어놓은 돈을 이들이 수령해 갔다라는 게 국정원 등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받았다는 보고까지 했다.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혈서 사진 파일이 발견됐다라는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이고요. 소름까지 돋습니다. 북지령 F-35가 도입되니 주민들과 반대 활동을 전개하라. 1인 시위하고 반대 서명 운동 펼치고 북한 공작원에게 이걸 다시 보고했다라는 것도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지하조직을 준비했다라는 등등 구체적인 혐의들이 USB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게 수사 당국의 설명인데 이재명 기자,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구체적인 소위 간첩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정원이나 검경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첩을 적발하더라도 이제 적용한 혐의라는 게 대체적으로 회합이나 통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북한 공작을 접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이적 표현물의 제작,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적용되는데 이번에 목적 수행 혐의를 적용했다는 거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 수행 혐의가 적용되려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그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물론 4명한테 다 적용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중 일부한테 적용되는데 적용된 일부가 뭐냐면 결국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 지령대로 행동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올렸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이 USB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USB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약 60건 가까운 문서라든지 이런 증거 자료가 그 USB 안에 담겨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뭐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성 서약서를 그냥 손으로 쓴 게 아니라 혈서로 썼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아니, 이재명 기자. 이게 그냥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것도 되게 소름 끼치는 건데, 왜냐면 예전에 강릉 무장공비 사건을 제가 요즘 뭐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느라 취재하는데 그 잠수함 안에서 무장공비들이 김일성 주석에게 충성 맹세 편지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 무장공비도 혈서로는 안 썼는데 이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무장공비도 혈서를 안 썼는데 이들은 혈서로 마치 쓴 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혈서를 쓴 사진을 이제 보냈다 이렇게 지금 USB에 담겼다는 건데 아직까지 뭐 일부 언론의 보도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담겨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아까 조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하는데 반대 운동을 하라 이런 지령을 북한에서 내려보냈고 이것을 받아서 1인 시위나 혹은 반대 서명 운동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북한에 보고했다. 이렇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냥 단순한 회합 통신 이런 게 아니라 목적 수행, 간첩 단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국정원과 검경의 시각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해야 될 게 뭐 어제 다뤘지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캠프의 노동특보단에 활동을 했다는 것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올해 1월 달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광고를 하자 이렇게 모금 운동을 했다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 활동들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북한이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거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 형성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까지 만약에 북한이 했다 그러면 그런 거 부분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이들이 활동했던 소위 윤석열 후보를 탄핵하라라는 광고비를 모금했다라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선 캠프에 들어갔던 것이 혹시 북한의 지령에 의한 행동들이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북한은 왜 F-35A, 이 스텔스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를 이토록 싫어하고 어찌 보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이고 돈도 없으면서 공작극까지 주면서 이들을 포섭해서 그걸 그렇게 반대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F-35A에 대해서 스텔스에 대해서 염증 뭐 이런 걸 보입니까? 우선 뭐 스텔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레이더를 피해갈 수 있는 안 잡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어쨌든 김정은 일당을 아무도 모르게 와서 폭파시킬 수 있고 또 ICBM과 같은 어떤 북한이 생각하는 핵심 전력에 대한 심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뭐 SLBM이나 ICBM 같은 것들이 미국을 겨냥하는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북한이 미국에 불받아 만들 수 있다는 얼음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핵심적인 전력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폭파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로 35A 같은 경우가 2018년 출고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이미 북한 매체에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오늘 방송에도 보니까 딸연에서 만난 것도 2017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미 도입하기도 전에 우리 한국 정부는 2019, 2020, 21년 이렇게 해서 10세대, 10세대, 14대 이렇게 40대를 도입하기로 그렇게 한 4조를 들여서 하는 거면 40대 정도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북한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결단만 하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악몽 중에 악몽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영주 의원님이 러시아, 중국 이쪽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수상한 행보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포착한 이들의 수상한 행보, 다시 말해서 이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이 소위 간첩 혐의를 적용한 건데 어떤 행보들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중국 짜렌 2017년 북한 공작원 조모를 접선했다. 함께 택시에 탑승해서 사진을 촬영한다. 남쪽에서 동조 세력을 조직하라. 지령을 전달받아서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라는 조직을 계획했다. 라는 게 국정원 등의 설명이고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PJPC는 2018년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북한 공작원 조모와 리모 중식당과 야외 카페에서 접선했다. 오토바이 택시로 이동하는 동영상이 확보가 됐다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 대단해요. 아까 그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직접. 그런데 이 리모, 북한 공작원 리모는 2259 현 문화교류국 소속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 국내 인사 만나서 18,000달러를 건네서 과거 우리 국정원이 포착해서 경계하는 인물이고 2259은 바로 대남 공작 부서고요. 이 문화교류국은 남한의 남조선의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포섭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중국 자렌, 네. 그리고 캄보디아, 사실 이런 곳이 북한 요원들, 북한 공작원들이 공작의 장소로 굉장히 활용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딸에는 연영성에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제일 우리나라 승무원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노선이 서울 딸의 노선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예. 그런데 국제선이다 보니까 뭐 물건도 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야말로 딸에는 상당히 이제 연영선 심양과 딸행이 주로 어떤 뭐 북한 공작원도 많이 와 있고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국정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좀 한편으로는 이명박 그 정부 시절에는 딸연이나 연영성에 있는 요원들을 좀 줄이기도 했어요. 그것이 네. 좀 허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저 다리안에서 북한 공작원과 이들이 접선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사진도 찍고 네. 뭐 동남아에서 동영상도 찍었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난번에 저기 김정은도 딸연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뭐 미국 대통령 만나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특히 다른 것들은 일본이 만들어진 도시 지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접근이 가능하고 편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프놈폰 지역조차도 사실은 중국이나 그쪽이 상당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레이시아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지역 자체가 동남아의 핵심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부터 스텔스기 도입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북한의 위협적인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들의 활동 내역이 현재 논란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선대위에 특보를 맡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노동특보단에 참여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선언한 바도 있고 북한의 통일 밤 묘목 보내기 운동을 위해서 여당의 중진 의원을 너무나도 유명한 의원을 접촉한 사실도 알려졌고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촉구 광고비 400만 원 모금 운동을 이들이 펼친 사실도 오늘 중앙일보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저거 지금 판매 금지됐어요. 이적물이죠, 저거. 읽기 운동까지 벌였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이 중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광고비 모금 운동을 했다. 자, 윤석열 캠프 관계자 나와 있습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예. 요 대목에 대해서 자, 윤석열 캠프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인물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광고비 모금 운동까지 펼쳤을까? 혹시 이것도 북한의 지령이라고 보세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USB에 북한의 지령 그리고 이를 수행했던 보고 내용에 대한 증거들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올해 초 1월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되고 있을 때지만 이미 그 당시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직에 대한 징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고 법원의 이 가처분 판결을 통해서 검찰총장직으로 복귀하고 난 다음 유력한 대한민국의 대권주자로서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됐던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북한의 지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 광고비를 모집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시켜야 된다는 광고를 하려고 추진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북한의 대한민국 정치 개입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게 되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2017년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이들이 문재인 후보의 특보단으로 참여했던 내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보단이야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시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알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추천을 했기 때문에 특보단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면밀히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촉구하는 건 이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이들이 경로를 거쳐서 정치권에 접근했는지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때만이 두 번 다시 이런 처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특보단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집권당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에게도 접근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로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접촉이 가능했을 거거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어느 날 김진 기자를 만나러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누군가가 추천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이라면 이 사건의 진실을 국정원과 검찰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누구보다 특보단을 임명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당시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과 접촉을 했다면 이 중진 의원들 스스로가 누가 연결했기 때문에 왔던 것들은 충분하게 국민 앞에 소명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충격적인 바로 올 초까지 일어났던 광고비 모금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노력은 정치권 그리고 검찰, 국정원 모두가 함께 진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구속은 됐지만 아직은 혐의 단계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고 이들은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만 자, 윤석열 캠프 입장이니까 이런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아직 국정원이나 수사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촉구 광고비를 모금했다라는 이 활동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현재로선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에 의한 활동인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현재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차례 계속 신중하게 드리는데 만약에 김병민 대변인 이게 추가 수사나 국정원의 수사 등을 통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는 광고를 하라. 라는 활동까지 이어졌다면 이거 가정입니다. 왜 북한이 이런 행동을 왜 윤석열을 탄핵하고 싶어 했을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에 있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있을 때 북한 당국의 직접적인 맹비난이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알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이 국가 경영에 대해서 나서게 됐을 때 북한이 이롭게 되는지 불리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슈들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북한이 이 같은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명확한 건 지금 현재 관련된 사건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제일 처참하고 충격적인 건 만약 이런 시도를 하려고 했다면 광고뿐만이 아니라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대한민국 여론을 조성하고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충분히 자행될 수 있는 의심들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2017년 대통령 선거 국면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이 댓글을 조작하려고 마음을 먹은 다음 이 킹크랩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댓글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대법의 최종 확정 판결로 김경수 지사의 공모관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마음만 먹기 시작한다면 온라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숱한 개입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USB 안에는 많은 지령문과 거기에 대한 활동 보고문들이 있을 건데 이 사건 현재 진행되는 과정의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많은 내용들을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대한민국 국가 안보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들을 고려한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좀 빠르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캠프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의 가정의 영역의 논평이라는 네.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이게 북한 지령에 의해서 뭐 윤 총장 탄핵 광고비 모금까지 이루어졌다면 국내 정치에 국내 대선판을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의 의도로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게 김병민 윤캠 대변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문재인 당시 대선 캠프 특보 문제를 제기하셨고, 여당의 중진 의원을 누가 소개해 줘서 만났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는 주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의 질문 이재명 기자를 통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선 캠프의 특보는 누가 임명하는 거고 뭐 수백 명이다 수천 명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검증 절차를 좀 거치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에 대한 최소한의 신원 확인 등이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부분이요. 글쎄, 뭐, 신원 확인을 할 방법은 없죠, 캠프에서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특보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선거 캠프가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조직이라든지 직능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가급적 많은 조직들을 이제 캠프에 흡수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위해서 캠프에 많은 조직이나 직능단체들이 도와주길 원하는데, 그때 주로 활용하는 게 특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17년, 2012년 대선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후보,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1대1로 치열한 구도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특보단, 글쎄 저도 정확히 모르겠으나 수만 명까지 각 캠프에서 특보로 위촉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본 것만 해도 캠프의 특보단, 특보 위촉장이 정말 책만큼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에 좀 조직이 있어 그렇죠.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이제 충북에서 한 노동단체 활동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 노동단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니까 특보를 위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김병민 대변인도 지적했지만 누군가는 이들을 특보단으로 추천한 사람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추천 내지 보증한 사람. 그렇죠. 그게 이제 조직본부 사람이든 어쨌든 캠프 내 누군가는 존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을 특보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추천을 했는지 그건 사실 밝혀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다 원한다고 특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 그럼요.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간첩단이라고 지금 국정원이나 검경이 보고 있는 이 피의자들은 어쨌든 충북 지역 노동단체 활동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보단에 위촉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촉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누가 추천했는지 왜 추천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특보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나중에 또 시민사회단체를 활동을 했을 텐데 그것에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경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특보단이라는 직책이 활용됐다 그러면 어쨌든 그건 문재인 캠프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고 왜 우리가 임명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하고 밝혀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간첩죄가 적용됐던 판례도 오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2006년 1심의 사건에서 총책 장민호 미국명 마이클 장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 보고 국가기밀누설 판단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고 장 씨 등이 북한 지령을 받기 위해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굉장히 좀 유사한 혐의로 인정이 됐었는데 1심의 사건 다들 아시니까 왜 이 4명 중에 1명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지도 조금은 좀 궁금해요. 그건 아직 명확하게 잘 밝혀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심의 사건이 그때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민노당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 그때 아마 제 기억에 국정원장도 문제가 돼서 사퇴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1심의 사건과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저 사건은 마이클 장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의 내부 동향을 보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다 정보를 주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와가지고 그 지령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반대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 그런데 제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착각을 했던 것이 있지 않았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념 전쟁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옛날에는 특히 50년대 말 6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020년 현재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수백 배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동구권 다 무너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념 전쟁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조금 전에 봤다시피 뭐가 있었습니까? 그 김일성 그 회고록 읽기 운동 이거는 아직도 주체 사상이나 유사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두 번째는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남북 간에 그 대땅뜨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비열한 행동 같은 것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밑으로는 저런 암약적인 행동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민운동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혹시 저게 북한에 의해서 오염된 활동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이번 국정원에 원래 파트가 3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파트가 날아갔잖아요. 국내 파트가. 그러면 더 역량을 대북 이런 부분에 집중을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를 좀먹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일이니까 명확하게 잘 수사하고 결론이 잘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공안 기능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첩 사건은 적어도 민주당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해당 피의자들은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게 재판이 전혀 무죄가 선고된다면 국정원과 경찰도 그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핫2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범여권 의원 74명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여정 하명이 그렇게 무섭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 반대를 했습니다.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송 대표도 김여정 하명을 언급했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핫투, 김연경 선수가 오늘 강호 브라질전에 나서는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핫투, 첫 번째 핫투 시작합니다. 범여권 의원 74명의 한미연합훈련은 연기돼야 한다라는 공개 촉구,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여야 국회의원 74명이 함께 공동의 성명을 내도록 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조치를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는 비핵화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일대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김정은 남매에 걸려다닌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한미연합훈련보다는 한반도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주는 것이 연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 될 것이다. 서른 의원 본인도 김여정의 하명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은 김여정의 논평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작 당대표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미 합동훈련이 이미 다 준비가 돼서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북측의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를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남북관계가 오랜만에 복원된 게 다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그런 성명을 냈겠지만 저희 당 지도부의 입장은 원칙대로 한미 합동훈련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분들도 남북관계에 대한 강한 서운이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김여정 하명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직접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결국 김여정 말 한마디에 여당이 둘로 쪼개졌네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사실은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의 국무성 초청 연수하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것이 미국 국무성 또 국방부 무역 대표부를 통해서 여러 군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미국의 안보와 외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답을 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큰 미국이 다양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예. 외교 안보 라인에 있어서 어느 부처에 가서 얘기를 하든 상무부든 국방부든 국무성이든 간에 단일한 입장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 크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좀 실제로 여당으로서의 어떤 권위라든지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상당히 유연하게 한미연합훈련도 축소 조정하고 있는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축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다음 주 하는 연습 아닙니까? 다음 주에 위기관리, 코앞이에요. 예, 위기관리 참모훈련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세팅이 다 돼 있는 아니 그럼 김영주 의원님, 세팅도 다 돼 있고 준비도 다 돼 있고 한미연합훈련을 위한 인원들도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고 네. 바로 다음 주에 개시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범여권 74명은 당장 다음 주인데 연기하자라고 성명을 낸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 아쉽 부분이고 실제로 이미 코로나 때문에 축소할 만큼 축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전을 위해서라도 또 여당 내부에서도 원내부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가 존재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나라를 방어시키는 건데 훈련조차도 못하게 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의 당대표의 얘기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입장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의견들이 또 이미 정해진 말하자면 프로토콜 자체가 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네. 서른 의원 등은 김여정 한마디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김여정 한마디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대한민국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는 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뭔가 중요한 모멘텀이 필요할 건데 그 모멘텀에 대한 조건으로 남북 간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통신선 복원된 것 말하는 것 같아요? 통신선 복원은 아주 일부 됐던 그 통신선 복원이지만 사실 통신선 복원보다 훨씬 중요한 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되고 난 뒤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18년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약속했던 많은 일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해 가을에 있었던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서 북한이 약속했던 많은 일들을 북한이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 어마어마한 우리 혈세가 들어가 있는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여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김병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이 범여권 74명이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멈추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김여정의 한마디가 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여정의 한마디 플러스 그 한마디 이면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것. 근데 그 대화의 끈이라는 전제는 완벽한 실질적인 비핵화가 전제가 될 때만이 대화의 끈이 이어가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통신선 일부 복원하고 김여정의 한마디로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건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국면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얘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얘기했지만 꽉 막혀있는 내용들을 일부라도 복원하면서 정치적 성과를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접근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이어가는 것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북한이 여기에 대한 전혀 진정성 있는 행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어주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런 74명의 성명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대한민국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이 무엇인지 저는 솔직하게 국민 앞에 이야기를 좀 나눌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기자,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하겠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신중하게 협의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상황이죠. 그런 하겠다 상황에서 말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아직까지 뭐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이제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으니까 여권이 굉장히 혼란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원칙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방금 전에 김영주 전 의원이나 김병민 대변인이 워낙 원칙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그렇다 치고, 전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여당, 범여권 의원들이 저런 연판장 돌리는 게 우리 정부에 어떤 전략적 도움이 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 줌으로써 북한한테 반대급부를 얻어내자. 이게 지금 목표일 텐데, 그럼 우리 여당 의원들이 연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래서 연기할 때 북한이 반대급부를 내놓는 게 크겠습니까?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 반대한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그럼에도 연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얻는 반대급부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정부한테 어떻게 했을 때 협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고민이 없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여권의 연판장은 북한을 설득하는 카드가 아니라 미국을 설득하는 카드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하나의 동맹 속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와 북한이 한 편을 먹고 미국을 설득하는 꼴이 되는 거죠. 과연 그게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어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연판장에 서명한 74명이 과연 전략적 차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당 74명이 한미연합훈련을 남북관계 대화의 모멘텀 때문에 멈추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부에 계셨잖아요. 네. 지금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전에 제가 국방부 출입했을 때처럼 한미연합 전차도 막 들어오고 B-52 핵폭격기도 들어오고 해병대가 상륙을 하고 전투헬기도 동원돼서 북한 입장에서 정말로 소스라칠 만큼 놀라게 한미의 핵심 전력들이 다 전개돼서 펼치는 훈련입니까? 아니죠. 옛날에는 팀 스피트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아주 대규모 훈련이었고 그게 이제 KR 해가지고 키 리졸브 훈련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아예 그런 훈련이 없어지고 그냥 워게임이에요. 워게임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인터넷 그 컴퓨터로 하는 그런 게임이죠. 이걸 컴퓨터 훈련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CCPT라고 하는데 커맨드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은 요즘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여태까지 했던 한미연합훈련 중에 가장 최소 규모의 그런 훈련일 텐데 이것까지 못하게 한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당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여태까지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던 것이 무엇인가? 한미 간의 동맹이고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 아니었나?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 훈련은 이제 컴퓨터 워게임 훈련이라는 사실관계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관련한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권의 대선 소식과 관련된 제목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후쿠시마 발언 스캔들. 윤 후보가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지난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밀집 지역인 부울경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건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이 붕괴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논란이 일고 있고요.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류 역사상 원전 사고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체르노빌이 원전 사고고 후쿠시마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돼서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3세대 원전들은 그런 수소 폭발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체르노빌을 가지고 안전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자, 이재명 기자, 이 발언이 지금 왜 논란인 거죠? 취지는 알겠는데 팩트는 명백한 오류인 거죠.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원전을 다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아마 취지는 이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자체가 갑자기 무슨 내부의 문제를 폭발한 건 아니다. 맞습니다. 지진 해일이 일어났었죠. 근데 지진 해일 때문에 폭발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원전 자체의 안정성을 강조를 했던 말은 뭐 인정하겠는데 어쨌든 당시 사건을 돌아가 보면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발전소가 멈춥니다. 그런데 비상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아래 그 지하에 비상 발전이 있었는데 해일이 일어나니까 그게 침수돼서 발전소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멈추니까 냉각수를 순환하는 시스템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안에 있는 노심이라는 게 가장 핵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시설인데 그 노심이 계속 냉각수로 이제 열을 낮춰줘야 되는데 결국은 냉각수가 돌지 않으니까 노심이 녹아내렸고 결국은 폭발을 했고 그래서 방사능이 유출됐죠.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후쿠시마 원전이 체르노빌 원전처럼 원전 내부의 문제를 폭발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진 해일로 인해서 발전소가 멈췄고 발전소가 멈추면서 원전은 폭발했고 방사능이 유출됐죠. 그 방사능은 어쨌든 그 방사능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일본 국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고 그것은 또 우리 국민한테까지 우리나라한테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저 문제를 간단하고 쉽게 얘기한 것 자체가 좀 문제였던 것 같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취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잘못 들거나 혹은 팩트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윤 전 총장과 그리고 캠프 차원에서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듣기에는 명백히 원전에 붕괴가 있었고 방사능 유출이 있었는데 붕괴도 안 됐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윤 후보가 얘기해서 팩트가 다르게 들립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일본 총리인 줄 알았다. 이낙연, 상식이야의 망발, 국민께 불안과 실망. 이재명, 일본 구구 정치인조차도 대놓고 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야당의 대권 주자들도 윤 후보의 이 발언에 비판을 했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후쿠시마에 방사능이 유출된 바가 없다? 민심의 의구심과 함께 오히려 비호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는 왜 들어왔는지 아마 당의 간판이 필요해서 들어온 것인지 잘못 배운 정치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다시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과신을 하거나 자신을 하는 거는 그거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일본 그게 벌써 몇 년이 된 일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은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았나. 자, 윤석열 캠프 대변인 나와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지적들인데 네. 그리고 뭐 일본 총리냐라고 하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서도 뭐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네. 이 발언 왜 이렇게 나온 거죠? 부산일보와의 인터뷰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문과의 인터뷰를 하게 되면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속기해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함의를 담아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게 되죠. 근데 이게 지면으로 보도되기 전 인터넷으로 먼저 올라갔던 내용 속에서 그 축약되는 과정에 오해가 좀 있을 법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은 이 내용들과 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바로잡기 위한 거였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당시 인터넷에 나왔던 내용들을 쭉 올려주셨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내용 몇 글자가 좀 안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체르노빌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의 안정성을 쭉 얘기를 했던 것이 우선이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원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폭발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뒤에서 다시 우리나라의 원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의 맥락이라는 것은 원전 자체에 대한 문제로 방사능이 유출될 정도의 문제가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가 전체적인 맥락의 핵심인데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후보가 그렇다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 것인가라고 보면 사실 저희도 이거 좀 앞으로는 동영상들을 같이 찍어놓고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있을 때 그 동영상 전체를 보여드리면서 이렇지 않았다고 얘기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뭐 많은 정치인들이 또 언급하고 국민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시기에 오해가 있을 법한 말들이 나가고 난 뒤에 해명하게 되면 이건 역시 정치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충분히 숙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 기간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말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 또한 충분하게 조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나가겠다는 얘기도 캠프 내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럼 윤 후보가 후쿠시마가 원전이 붕괴가 됐고 폭파가 됐고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몰라서 딴 얘기를 한 게 아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체르노빌 원전이랑 비교를 했던 것처럼 원전 자체 대한민국에 있는 원전에서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추진되고 있었던 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기본 문제에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 안전성 문제가 기본적인 과정으로 그 정도의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지만 일각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짚고 여기에 대해서 원전에 대한 에너지원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추동하는 것도 맞지만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서도 걱정과 우려를 표하는 국민 여러분이 계신 것처럼 이 부분도 함께 후보와 캠프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숙고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영주 의원님, 다른 대선 주자들과 지금 야권의 대권 주자들도 소위 윤캠에서 말하는 그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실제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유출이 있었다. 근데 핵심은 일본은 도쿄전력도 인정했다. 유출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해일 지진 피해에 대한 방어망이 한국에 비해서 약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크고 아마 윤 후보도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방비를 잘 해놓고 있다. 이제 그래서 큰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적시하지 못했다는 게 하나.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나 정무적인 판단이 흐린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즉 부울경에 있는 주민들이 궁금한 건 뭐 있습니까? 어쨌든 부울경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말하자면 후쿠시마 이후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하다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만 훨씬 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전에 더 만전을 기울이겠다. 이걸 당겨와야 되는데 안전하다는 얘기만 하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금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부산일보와의 그 인터뷰 내용에서 논란이 된 부분, 윤석열 캠프에서 이 수정 요청을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산일보가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윤석열 인터뷰 발언을 삭제하기 전 원본 인터뷰. 부산일보 알아서 기는 거냐라고 비판합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왜 이거를 삭제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인터넷판에 나가 있는 4라고 적혀 있는 기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부산일보와의 인터뷰를 긴 시간 인터뷰를 했고 이 내용들을 1편, 2편, 3편, 4편으로 나눠서 인터넷판에 먼저 올린 겁니다. 지면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후보 얘기가 잘못돼서 혹시 오해가 있을 정도로 접근된 건 없는지를 충분하게 같이 논의를 나누는 것은 인터뷰하는 사람과 또 언론 매체 간의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근데 저 내용이 나가게 되고 난 다음 후보가 얘기하려고 했던 모습들과 조금 다른 맥락, 그리고 그 인터넷판에 나갔던 내용들만 보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사실 있게 되는 독자들의 이해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에 대한 요청들을 하게 되는 건 여러 대선 주자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있는 내용인데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인터뷰라든지 내용들을 매의 눈으로 보고 뭐가 있을 때마다 SNS에 올리는 듯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대통령 선거에 직접 참전해서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와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기도 하다는 얘기를 저는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 대변인의 어떤 해명을 들어보셨는데 정현철 변호사님, 네. 어떠세요? 이 바로 옆에 하는 해명이 신뢰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후보가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잘못 이제 전달됐다, 오해다라는 이 캠프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명백한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의 말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뱉어진 이상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실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전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영화를 한 편 보시고 원전이 원자력 발전소가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신 게 문제였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도 원전이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안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왜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컨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모든 행위를 그냥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뭐 감정 같은 게 있는 건가 일단 그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김병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유념하시고 말씀을 잘 가려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현 정부에서 뭐 탈원전이 꼭 뭐 영화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일부 이제 야당이라는 데 비판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여권 대선 주자들의 대선 뉴스와 행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입니다. 공개된 이재명의 범죄 경력서.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 건 아니고 여권의 대권 주자들 일부에게 이재명 캠프 관계자가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그제 TV 토론 전에 이재명 캠프 측의 범죄 경력 회보서 다른 후보들에게 보여주며 음주운전 제복 의혹에 대해서 해명에 나섰다. 이재명 범죄 경력 회보서엔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2002년 벌금 150만 원, 특수공무집회 방해로 2004년 벌금 50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등의 혐의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미만의 또 다른 범죄 경력 기재 내용은 없었다라는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신대학교 김수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범죄 경력 조회서 회보서에 4개의 범죄가 기재가 돼 있다라는 게 캠프 측 발언인데 지금 저희가 많은 여권 내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초범이 어떻게 음주운전 150만 원을 받느냐. 과거에 한 번 더 전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면허가 아예 정지될 정도의 많지가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였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범죄 경력 회보서 후보들에게 공개한 걸로 이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됐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가 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주운전이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또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일단 이재명 지사 쪽의 해명에서 시기가 잘 맞지가 않았고요. 그러니까 2004년에 있었던 일인데 2005년에 있었던 것으로 본인이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더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또 벌금의 액수가 150만 원이라면은 완전히 만취된 상태, 아주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제 아마도 벌금이 나왔을 텐데 보통 초범한테는 한 100만 원 정도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150만 원이 나왔다면 아마 그 이전에 뭔가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 범죄 경력 회보서에는 그 5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또 수사 중인 사건까지 다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회보서 상에는 어쨌든 음주운전 경력은 더 없는 것으로 한 번 있는 것으로 나와서 이제 의혹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음주운전 했을 때에 엄청 술을 마셨다라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술이 만취한 상태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음주운전이 한 번이었냐, 두 번이었냐를 가지고 지금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사실 한 번만 했어도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성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뭐 거의 살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많은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법도 아주 많이 강화를 했고 뭐 민식이법이라든가 윤창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음주운전으로 이제 무고한 시민들이 너무나 희생을 당하니까 아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들이 나온 것인데 이게 이상하게 프레임이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아니다 두 번은 아니다 한 번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한 번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한 번의 음주운전도 심지어 그것의 벌금의 액수를 봤을 때 매우 중한 정도의 이제 음주운전이었다면은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조금 이제 첨언하자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한 의혹 한 가지는 푼 셈이 됩니다. 자꾸 한 번뿐인데 안 믿었잖아요, 다른 주자들이. 근데 음주 전력은 한 번뿐이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저 범죄 회보에는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후보 중에는 이재명 후보 말고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가 있을 거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음주운전 얘기가 나왔던 이유를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이 여러 행사에서의 술 문제를 언급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비 효과로 돌아가서 음주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게만 하면 당내에 있는 주자들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 국면들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실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음주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일단화됐지만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누구와 찍었냐부터 시작돼서 정말 민주당 내의 경선 국면들이 좀 많이 과열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도 8월 말 9월 초부터 경선이 시작되는데, 반면 교사를 삼아서 국민의힘의 경선은 이렇게까지 좀 내부적으로 과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가져봅니다. 다른 후보들이 범죄 경력 회보서를 내민 이재명 캠프 측에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의혹 명확하게 확인해주기 위해서 공개한 거다. 자, 이낙연 캠프 관계자, 토론 직전 사전 조율 상의 없이 직접 보여줬다. 캠프 차원에서 전달했어야 된다. 박용진 캠프, 상당히 불쾌하다. 다른 후보들도 불쾌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자, 왜 불쾌하는 거죠? 저렇게 보여줄 거면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토론에서 나왔다시피 검증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근데 똑같은 뭐 당 차원에서 이것이 다른 후보들이 원할 경우에 범죄 경력 조회서 같은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프로토콜에 의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사전에 조율됐다면 굳이 토론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다 미리 준비를 그런 부분을 하고 왔는데 당장 바로 직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 장짜리 보고서 봐요 없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더군다나 당대표도 이런 부분이 어차피 서로 상호 토론하고 있는 과정에서 원칙적인 부분을 다시 재언급한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라면 초창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른 후보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의 부인들도 호남구회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숙희,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부인, 나란히 고 김홍빈 대장 광주 분향소를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대 때 이상형이 이제 현재 아내분이세요. 내가 8월에 만나서 3일 만에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6개월 만에 실제 결혼했습니다. 제가 인생살이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내를 만난 일인 것 같아요. 이재명 기자, 지금 호남을 잡기 위해서 두 후보의 아내가 주로 뭐 호남에서 많이 방문한다면서요? 굉장히 거기 뭐 살다시피 지금 양쪽 후보의 부인들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후보들은 왜곡을 돌고 오히려 안방을 지금 부인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볼 땐 지난번에 한번 얼핏 말씀드렸는데 김정숙 여사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도 2017년도에 16년도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호남의 민심을 얻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였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막 활동할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대신해 준 게 이제 김정숙 여사가 사실상 호남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드러난 행사가 아니라 무슨 봉사활동이라든지 목욕탕에서의 봉사활동 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게 다니면서 로키로 다니면서 굉장히 호남 민심을 반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그리고 김혜경 씨나 아니면 저 이낙연 후보의 부인 역시 마찬가지로 막 드러난 행사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민심을 좀 바꿔나가는, 호남의 민심을 바꿔나가는 그런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송영길 대표의 발언, 정의당 등이 문제 삼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길래 들어보시죠. 윤석열, 최재형 다 용병들이잖아요. 네. 자신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을 지금 데려다가 지금 용병으로 쓰는 거잖아요. 저는 최재형, 윤석열을 데려다 쓴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임 정당임을 자백한 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관리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청년정의당도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협치 대상인 야당의 폭언, 불임 고통 겪는 여성들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인권 교육부터 제대로 학습하시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비판에 여성의 몸을 왜 비유하냐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 불임 정당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별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죠. 물론 예전 같으면은 이런 표현들을 아무 의식 없이 많이 사용했지만 사실 불임정당이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면은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의 사람, 당의 내부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선에 나가고 후계자를 만들려는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이제 대선에 가장 지금 확률이 높은 이런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만드는 이런 형국으로 이제 불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민주당도 선거 때 되면은 많은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지 않습니까? 정치판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있는 일일 뿐더러 또 특히나 이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뭐 여성 또 남성들도 많고 게다가 뭔가 자녀를 혹은 후손을 생산하지 못하는 혹은 한양하지 않는 것이 마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식의 어떤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이거든요. 그 여성으로서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송 대표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 많이들 쓰는 표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의 그 조류와 인권의식 같은 거를 누구보다 먼저 캐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뼈 아프게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소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건강한 주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